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에 있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를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선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턴가는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40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생활비는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적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를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현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에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겼을 수 있고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봄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산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들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상처의 원근법. 가까운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책을 내고 난 후 종종 친구들은 나를 김 작가라 불렀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말일 뿐 나는 나를 작가라 여기지는 못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자일 뿐임에도 작가의 자격 앞에선 늘 민망하고 어색했다. 그러다 어느 여행자의 일화를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는데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답했다. 왜 나는 몇 권의 책을 내고도 작가라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 없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실례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이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별게 다 논쟁거리다 싶기도 하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겟상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4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주의에 놓여 있었다. 폐쇄주의란 기존의 사회 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념한 유형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 지위가 낮은 정체성에 있는 이유는 위기의 부재에 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소개팅녀 앞에서 카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하여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에서 시작됐다. 과거 우리의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에서 개인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의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역할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추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그려내지 못하고 자소서 대신 자소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독한 의존심에 있다. 어린 시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았다. 과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이를 먹어서도 멘토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혜민 스님도 한비아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 시작을 위해선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물론 많은 양의 지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존심을 버린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한 마을에 부부와 시어머니 한 살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 밭일을 나간 며느리가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닭죽을 끓여 놓았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닭이 아닌 아들이 들어있었다. 노망난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은 것이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닭죽을 끓여드리고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 아이 유기 사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에 효부상이 세워진 미담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개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도리라는 이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이것은 아무리 우라가 치밀어도 화합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근면성실이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면 개근상장을 줬고 칠판 위에는 근면성실이라는 급분이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근면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건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사회였던 것에 있다. 제조업에서는 창의력이나 개성보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선별되고 교육되는 미담과 미덕으로 아이가 솥에 삶아져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며느리는 감정불구의 아동학대 방조범이 아닌 의연한 효부가 되고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선 자유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것이 명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사회가 선별해서 미덕으로 심은 통념은 때론 괴담을 미담으로 폭력을 명예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미덕과 통념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치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절실한 건 통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신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브레인워싱 클래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 지식은 모조리 틀렸으니 두뇌를 세척하자는 수업이었다.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학 이론이 무엇인지 배울 때 그들은 그 이론의 어떤 점이 틀렸는지를 찾아냈고 그렇기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당연했던 것들에 질문하자. 당신이 믿어온 것이 정말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의심 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믿어왔던 진리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념의 자리에 우리의 신념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도 브레인워싱 클래스가 필요하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휴가지에 가서도 바이어와 미팅을 완수한 김 대리의 이야기가 훌륭한 사례로 올라왔다. 휴가 간 직원의 사적 생활을 방해한 회사를 고발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개수작이야.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라 생각해서였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닌 채무감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하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 중학생 때 친구와 관공서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류 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몇몇 숫자들과 대조하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와 친하지 않았기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피곤해졌다. 지루함을 견디며 굼벵이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는 그 사이 문서 정리를 깔끔히 끝내고는 재밌다고 말했다. 그런 친구가 신기해서 물으니 오류를 찾으며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 친구는 세무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 어디서든 일 잘하고 꼼꼼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게 분명하리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을 때 견뎌야 하는 건 일의 고단함뿐 아니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재능을 찾으라 하면 예술적이거나 특수한 직업만을 떠올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능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 생각에 갇히면 자신의 재능과 장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재능의 크기는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신춘문예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재능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능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몇 가지 재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에겐 서류를 잘 정리하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모르는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눈썰미가 좋은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직업 혹은 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을 통해 다중지능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교집합을 찾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조차 기울일 생각이 없다면 타인은커녕 스스로의 존중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최대 비극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재능은 무가치해지는 데 있다.